안녕하세요. 한사승가대학 보일입니다. 오늘 AI와 붙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내용적인 면들, 또 그 중에서도 오늘은 유전자 과학기술 또는 생명공학 분야에 대해서 그 변화의 내용들이 어떠한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이런 질문 받으시면 좀 당황스러우시죠? 이런 질문을 하면 대답 이전에 왠지 이제 긴장부터 되게 마련입니다. 이제 바로 대답이 안 나오죠. 서로 눈치를 살피기도 하고요. 이제 서로 상대방을 탐색하기도 합니다. 상대의 나이라든지 출신 지역, 그리고 어떻습니까? 학력,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순간적으로 다 탐색합니다. 상대방의 데이터를 살펴보는 거죠. 어쨌든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차라리 뭐 세련되게 그러한 질문에 즉답을 피할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럴까요? 뭐 이 질문이 그렇게 대단한 물음이 아닐 텐데 왜 우리가 그렇게 당황해야 할까요? 사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밝힌다는 것은 어떤 상대방의 생각에 대해서 내가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일종의 고백하는 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감한 거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처럼 이 정치적 보수 진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곳일수록 더 그러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보수와 진보라는 이 개념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 사회 전반적인 맥락 속에서 결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정치적인 이러한 보수 대 진보라는 이런 구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 변화를 맞게 된다고 합니다. 과거처럼 단순히 정치적으로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나누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아주 전혀 새로운 기준이 제시된다는 거죠. 그 기준이 바로 생체 보수주의냐 기술 진보주의라는 양대 진영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좀 생소하시죠? 그 미래의 정치적 진보, 그 보수의 기준이라는 것이 인간의 신체 그리고 과학기술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 몸에, 나의 육신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최첨단 과학기술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가 뭐 무릎을 다친다든가 아니면은 이미 나이가 많이 연로하신 분들은 또 무릎의 연골이나 관절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러한 형태의 의료 기구들을 우리 몸 안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문제겠죠. 근데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최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수준의 나노 기술의 나노칩이라든지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신체 능력을 증대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첨단 기술을 우리 몸 안에 삽입하느냐의 여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생체 진보주의자, 생체 보수주의자, 그리고 기술 진보주의자들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미래의 정치 구도가 된다는 겁니다. 생체 보수주의자라는 것은 뭐 말 그대로 내 몸이라는 것은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몸이기 때문에 조금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내 몸에 어떠한 기계적인 장치나 시스템이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체 보수주의 입장인 겁니다. 이분들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재할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인간이 기계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점점 그러한 시스템과 편리와 편의에 우리의 인간 정신을 양보하다 보면
궁극에 가서는 인공지능 또는 기계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당하거나 정복된다는 그런 관점인 거죠. 반면 기술 진보주의자들의 입장은 이와는 좀 다릅니다. 이 입장에서는 인간의 지능 향상 또는 신체적, 육체적 능력 향상을 위해서라면 유전자 조작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앞으로 계속 다루게 될 4차 산업혁명 속에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그 최첨단의 기술들이 모든 이 주제들을 관통하는 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오늘 내용은요, 유전자 가해 기술 그리고 생명공학 기술인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는 맞춤형 아기 들어보셨나요? 좀 말이 너무 재밌죠. 이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아기가 마치 시험관 아기도 아니고 마치 영화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그러한 형태의 마치 배양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아기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영어로는 디자이너 베이비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맞춤형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맞추느냐?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을 딱 맞춰서 태어나게 할 수 있느냐? 그게 가능은 한 거냐?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유전자를 교정하거나 변형하면 그게 가능해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미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올해 작년이죠. 노벨상 수상자가 누굽니까? 제니퍼 드나우다라는 유전자 가해 기술을 개발한 분들이죠. 그분들이 지금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형태의 유전자를 복제, 변형하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우리 아기들을 맞춤형으로 낳을 수 있다. 키가 작으면 키가 큰 아이로, 또 선천적으로 우리 가게 안에 가족력이 있는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이 없는 아기로 아예 태어날 때부터 말입니다. 그렇게 아기로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유전자 교정을 통해서 그러한 아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정상적인 경우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간이 태어난다는 것은 어머니의 산도를 통해서 나오는 게 일반적인 경우고 그게 정상적인 경우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맞춤형 아기인 경우에는 꼭 부모의 산도를 통하지 않고 심지어는 엄마나 아빠 중에 어느 한쪽이 없더라도 생명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세상은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유전학자, 유명하시죠? 조지 처치라는 교수가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10년 이내에 새로운 인간 세포를 만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인간 게놈을 창조해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이 왜 놀랍냐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간 게놈이라고. 인간 유전자, DNA 염색체 지도를 만들어내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인류는. 물론 최근에 컴퓨터 능력이 향상되면서 그 작업 속도가 빨라졌고 완성을 했죠. 근데 이분 조지 처치 교수는요, 인공생명의 권위자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굉장한 권위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 생각은 인간 게놈, 그러니까 인간 염색체 염기 서열을 분석하고 판독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역으로 인간 게놈을 새로 구축해서 그 합성을 시도하는 거라는 거죠. 최근에 이 교수는 국가기관이라든지 공적 영역이 아닌 연구자들의 모임으로 해서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우리 각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인간 염색체의 염기 서열들을 그대로 기록한 인간 게놈 지도를 하나의 USB 메모리 카드에 넣어서 다 기록하고 옮겨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됐든 저가 됐든 내 마음에,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형태의 유전자 정보, 염색체 정보를
디지털 정보화 시켜서 그거를 간단하게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는 USB 하나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이것만 들고서 어떠한 형태, 어느 병원에 가든 다른 어떤 형태의 인간 육체에 대한 변형이나 교정 시술을 하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의 모든 생체 정보가 USB 하나에 들어간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죠.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분이 중국인 과학자 허젠 쿠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세계 최초로 맞춤형 아기를 탄생시킨 장본인이죠. 여러분들 뭐 이런 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미 이 이름을 들어봤을 텐데요. 이분이 지난 2018년에 이 학회에서 아주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자신이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그 특정 유전자를 제거해버린 쌍둥이를 출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들의 아버지가 여러분 아시는 에이즈에 이미 감염이 돼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 아들들, 그 2세가 또 그러한 형태의 유전 형질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에 유전자 가해 기술을 통해서 그 에이즈를 발현시키는 유전 형질의 교정을 가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기가 지금 쌍둥이가 태어난 거죠. 물론 그 당시에도 그렇고 학계는 충격에 빠집니다. 전 세계 언론에서도 굉장히 윤리적으로 비난이 많이 일었고요. 사람한테 해서는 안 될 아직까지는 금지되어 있는 유전자 변형, 교정 기술을 인간을 대상으로 시행했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허젠 쿠이 교수의 논문에 대해서도 아주 면밀한 검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을 지금 발견해서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중국 법원에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이런 연구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합니다. 허젠 쿠이 교수는 결국 실정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인데요. 현재도 행방도 알 수 없고 소재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한때는 중국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천재 과학자였는데 말입니다. 근데 대체로 이러한 윤리적 비난은 많이 가해지고 있지만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결국 올 것이 왔다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허젠 쿠이 교수의 인터뷰를 듣다 보면 아직도 소신을 밝히는 게 누군가는 시작했어야 할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 유전자 조작이라는 게 우리 불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저 파괴적 혁신의 기술이라고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과거 영화에 보시면 오래된 영화인데요. 가타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7년도 영화였죠. 그 주인공이 먼 미래에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서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태어난 자기 형하고 그렇지 못한 자기하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해서 영화는 그리고 있습니다. 뭐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실제로 이런 가타카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들이 지금 유전자 가해 기술 때문에 허젠 쿠이 박사처럼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러한 인간들이 새로운 형태의 인간 종들이 태어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불교가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냥 뭐 모두 사람이니까 다 인정하고 살 수 있을까요? 뭔가 석연치는 않습니다. 그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죽지도 않고 또는 늙지도 않고 또는 엄마의 산도를 통해서 태어나지도 않고 윤회의
사슬에 얽매이지도 않는다 그러면 이러한 생명체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한번 윤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교는 기본적으로 신이나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윤회의 주체라고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신, 영혼, 뭐 자아, 뭐 그런 것들이 어떤 형태의 고정불변의 것이라고 믿는 것들은 일종의 허구 또는 뭐 어떤 우리가 설명을 할 때 필요한 유용한 개념적 도구 정도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윤회가 가능한 걸까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윤회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생명체 안에 고정적이고 소멸하지 않는 윤회 주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갖고 유아윤회와 무아윤회로 나눕니다. 마치 지금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제가 학인들 강의하는 것 같은데요. 불교는 불변, 불멸의 아트만을 인정하는 힌두교와는 다릅니다. 무아윤회 입장이죠. 불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고정적, 확정적 실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형태의 영혼, 고정적, 확정적 실체로서의 영혼이라든지 하는 윤회 주체는 없다. 다만 업에 의해서 윤회가 진행된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불교에서 업을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자, 뭐 DNA 염색체와 동일시한다면 이건 좀 지나친 단순화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많이 양보해서 만약 여기서 우리가 업이라는 것을 생명공학에서 말하는 일종의 유전자와 유사한 역할 또는 체세포 DNA와 유사하다 또는 동일시하는 견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윤회를 업의 자기 복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입장에 선다는 전제에서입니다. 불교의 무와 윤회에 의한다면은 개체들은 모든 개체들이죠. 전마다의 생명 정보를 복제하는 흐름을 갖고서 그걸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윤회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유전자 과외 기술로 대표되는 이 인위적 유전자 조작의 경우에 이 업에 대한 그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그 체세포 DNA에 대해서 인간이 직접 개입해서 외부에서 복제에 관여한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업의 작용이나 흐름, 자연스러운 업의 작용과 흐름을 인위적으로 교란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달리 말하면 우리 인체에 있는 생체 정보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차단해버린다든가 또는 개개인의 업의 성숙을 억제시키고 또는 제거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결국 이렇게 된다면 불자들의 시선 속에서는 이런 외부적 기술에 의해서 업을 조작한다? 그러면 우리는 인욕 바라밀은 왜 하는 것인가? 스스로 고통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뭐 무의미해지겠죠. 또 어떻습니까? 윤회의 사슬을 끊어보겠다고 발심하고 수행하고 하는 우리 어떤 인간 본연의 의지, 뭐 이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결국 기술이라는 것은 첨단을 향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간 정신이라는 것은 계속 퇴행하고 퇴화하고 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고치고 또는 조작하고 끊임없이 죽고 살고를 반복하고 영원히 살아가는, 어차피 그래 봐야 윤회의 굴레겠죠. 부처님 가르친 8만 대장경을 다 뒤져봐도 어디에도 윤회를 미화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직했으면은 일체 계고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이 어디 육체에서 오는 고통뿐이겠습니까? 말 안 듣는 자녀들, 마음에 안 맞는 배우자들, 정신적으로도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받죠. 단지 육체만, 생체적으로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건 아니겠죠. 윤회의 삶을 살 것인지 또 깨달음의 삶을 추구할 것인지 불자 입장에서는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은 변화한다라는 그런 무상의 칼날, 그것은 어디에도 비껴가지 못할 것입니다. 자, 최근에는 아주 흥미로운 예가 한 번 있었는데요. 꽤 됐습니다. 한 10년 전이죠.
그 재생의학계의 권위자라고 하는 앤서니 아탈라라는 교수가 세계 최초로 인간 생체 물질을 소재로 해서 그 3D 프린터를 통해서 사람의 방광과 신장을 만들어서 이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환자는 젊은 남자였는데요. 뭐 철인 3종 경기를 하고 하는 선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장기에 손상이 있어서 이러한 형태의 이식을 받게 됐는데 굉장히 건강한 상태로 잘 생활하고 있답니다. 이게 기술이 놀랍죠.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뭐 머그컵이나 또는 꽃병, 간단한 물건들을 우리 생필품을 3D 프린터로 인쇄해서 우리 세상에, 우리 일상에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인체의 장기들을 방광이 됐든 신장이 됐든 뭐 기타 등등의 모든 장기들에 대해서 생체 물질을 통해서 이걸 그대로 복사 출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장기를 교체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은 장기 질환으로 사람이 죽는 경우는 뭐 아주 크게 줄어들겠죠. 인간이 생물학적 나이는 계속 먹어가지만 장기를 그때그때마다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노화로 인해 갖고 뭐 노쇠해지거나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이제 수명이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영생을 꿈꾸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 첨단 과학기술이 여러 가지가 지금 저희들이 지금 체험하고 앞으로 지금 다가올 상황인데요. 과학기술이라는 게 종전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연을 대상으로 삼아서 탐구를 했죠. 그 과정에서 얻어진 지식과 결과를 갖고 인류를 위해서 봉사를 했죠. 하지만 현재는 어떻습니까?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심지어는 재료로 활용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허재인 쿠이 교수의 사례에서 보셨고요. 또 3D 인쇄, 장기 출력하는 그런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는 큰 변화인 거죠. 최근에 여러분들 이런 개념 들어보셨나요?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요. 뭐 최근 철학이라든지 인지과학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요. 이 정의는 그렇습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나노기술이라든지 생명공학, 뭐 인지과학, 뭐 이타 인공지능 등을 이용해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개량시키거나 극대화시키는 그런 일련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상당수의 미래학자들은요, 현재 인류가 이 트랜스 휴머니즘 시기를 지나면은 결국에는 현재 순수한 생물학적 인류, 저희들 같은 이 육체를 갖고 있고 모습을 갖고 있는 인류가 사라질 것이고 모든 인간이 첨단 과학기술하고 결합한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꾸 휴머니즘이다, 트랜스 휴머니즘이다, 포스트 휴머니즘이다 해서 좀 복잡한 감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 내용을 간단히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형태의 보수 진보, 생체 보수주의 또는 기술 진보주의를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이 트랜스 휴머니즘과 포스트 휴머니즘의 개념 정도는 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휴머니즘은 다 아실 겁니다. 뭐 인본주의가 됐든 인문주의가 됐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이 휴머니즘이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휴머니즘은 뭘까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통찰하고 성찰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인간이 되도록 그 노력을 해서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된다는 그런 이념이죠. 그럼 트랜스 휴머니즘, 트랜스는 초월한다는 뜻이고요. 또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즉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이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원래 상태의 인간 능력을 점차 향상시키거나 극대화시켜서 결국에는 완벽하고 이상적인 인간에 이르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신체에 칩을 삽입해서 면역 기능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가
투자하고 있는 뉴럴링크라는 회사에서는요, 두뇌에다가 칩, 전극을 꽂아 넣고서요, 치매 예방을 한다든가 치매 치료에 활용하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의 두뇌 디지털 정보를 갖고 있다가 칩을 꽂아 놓고서 치매가 생긴다든가 두뇌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건강한 상태의 디지털 정보와 신호를 쏘아준다는 얘기죠. 이론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같으면 두뇌, 자기 머리에 아무리 작더라도 칩을 삽입하는 것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근데 트랜스 휴머니즘, 이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은 그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뭐 어때 하는 거죠. 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극대화된다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휴머니즘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완벽한 인간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고 자율성을 갖춘 인간이라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 트랜스 휴머니즘이 놓치고 있는 점이 바로 철저히 기술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자율성은 사라지고 기계에 종속된 그런 인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 휴머니즘이 참 보면 매혹적이긴 한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무분별한 형태의 기술을 내 육체와 정신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트 휴머니즘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 휴머니즘보다 좀 더 과격합니다. 이건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얘기인데요. 좀 재밌습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은 아예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를 인간을 구속하는 감옥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육신에서 벗어나서 다른 새로운 컴퓨터, 그러니까 다른 하드웨어로 옮겨가려는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뭐 이쯤 되면 거의 막 나가는 건데요. 예를 들면 영화 트랜센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영화 주인공이 불의의 총상을 입게 되죠. 그래서 신체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전문가인 주인공이 급기야 자기의 모든 마음과 두뇌의 기억과 경험 그리고 모든 디지털 정보를 전부 디지털화해서 슈퍼컴퓨터로 마음을 복사해서 옮기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생존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걸 소위 말해서 마인드 업로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마음을 컴퓨터에 실어내는 거죠. 물론 그 전제는 인간의 마음도 모두 디지털 데이터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게 가능해야지 인터넷 공간이나 컴퓨터로 옮겨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주인공은 자신의 마음을 슈퍼컴퓨터에 업로드해서 불멸을 꿈꾸게 됩니다. 육체의 한계를 첨단 기술을 통해서 극복하려는 시도인 거죠. 이 정도가 되면 아마 포스트 휴머니스트가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포스트 휴머니즘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트랜스 휴머니즘 또는 이러한 형태의 생각을 갖고 있는 이념조차도 결국에는 포스트 휴머니즘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의 과도기적 정도의 생각으로 여깁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모든 인간의 육신과 이러한 형태의 구속을 초월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좀 공감이 가시나요? 이 모든 이야기가 아직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영화 속 이야기죠. 하지만 왠지 최근의 과학기술의 혁신, 거의 파괴적 혁신들은 그 수준이 거의 파괴적이죠.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기존의 이해 또는 사유방식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형태의 생명체들이 우리 주변에 같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같이 자비롭게 상생하면서 공존할 수 있을까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참 갈 길이 먼 게 여러분들 잠시 딴 얘기지만 뉴스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갖고 미국이나 유럽 사회에서 곳곳에서 인종 혐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을 겁니다. 단지 피부색 하나 다르다는 이유만으로요. 물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배경이 있어서 그렇긴 하겠지만요. 조그마한 형태의 차별과 구별도 용납하지 못하고 용인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한테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조금의 관용과 조금의 자비도 차별해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인종 혐오 범죄들 보면 과연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형태, 우리와는 다른 아주 이질적인 형태의 생명체들과 또는 그러한 형태의 인공지능 로봇이 됐든 이러한 형태의 개체들과 같이 우리가 일상을 영위해야 될 텐데 과연 그런 존재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어쩌면 이제 그리 멀지 않은 시대에 이러한 변화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인간종과 구분되는 새로운 형태의 인간종하고 같이 공존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인간들끼리 온갖 분별로, 차별로 증오를 부추기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시대의 불교, 앞으로 미래 불교는 생체 보수주의와 기술 진보주의라는 이 구도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있을까요? 미리 이런 질문했다 그래서 종교적인 감성 그리고 호기론적 감성으로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찬찬히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불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시하죠. 동기주의라는 관점에서 철학적으로는 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치료 목적으로 인간의 능력을 증대시켜가려는 의지, 그런 또 노력, 이러한 거에 우호적인 기술 진보주의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한 동기가 선하다면요. 하지만 인간을 또는 나 자신의 육체와 정신적 능력을 개량하고 복제하려는 시도가 끊임없는 탐욕에 기반해서 윤회를 지속시킨다든가 고통을 재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고통을 확대시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불교 교리체계 내에서도 그런 생체 보수주의적 측면도 결코 만만치 않게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체 보수주의 입장인가요? 기술 진보주의 입장인가요? 바로 대답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대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인공지능의 시대 그리고 새로운 생명공학과 새로운 인간종의 출현이 예상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에 대한 성찰을 하는 그런 태도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막연히 살았던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변화 속에서 새로운 관계 정립,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이고 누구인가라는 그러한 생각, 고민, 사유가 선행돼야지 우리가 공존과 상생을 얘기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전통이 됐든 다양한 형태의 인간 또는 생태에 대한 이해들이 앞으로의 미래 시대에 새로운 형태의 사유방식의 어떤 좋은 틀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큰 변화, 대변혁의 시대에 여러분들은 다양한 형태의 선택과 다양한 형태의 행동을 요구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때로는 생체 보수주의 입장인지 또 기술 진보주의자의 입장에 서야 될 건지 강요를 당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불자님들처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참선하면서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추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아마 이 시대에 여타의 생명체들, 또 다른 형태의 인공지능 로봇들, 심지어 사물들까지도 나랑 연결돼 있고 나랑 연기적 관계에 있는 모든 개체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자비롭게 그런 관계 맺기에 나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과거에도 2500년 동안 우리 한국 불교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불교의 전통은 붓다의 가르침이 위대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러한 변화도 그대로 다 헤쳐나갈 것이다 라고 막연히 생각하기보다도 이러한 커다란 변화의 물결 앞에서 안주하지 말고 한 걸음 내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적 전통과 수행 전통과 문화적 전통을 기반 삼아서 보다 앞서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또 우리 불교가 이 시대에서 무엇을 얘기할 수 있고 어떤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변화의 물결 앞에서 안주하는 것만큼 위험한 결정은 없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처럼 세상은 신속하니 불방일하라.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니 결코 게으르지 말라라는 게 붓다의 마지막 유언이었죠. 세상의 변화에 발맞춰서 과거의 전통도 중요하지만 전통에 발묶일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변화를 응시하고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생각 또 그 시대가 고민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면서 그 역사와 같이 호흡하고 나갈 수 있는 불교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고민과 사유는 불자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하고 이러한 질문들, 사소한 질문들부터 각자 텔레비전 앞에서 같이 질문을 던지면서 고민하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